파센터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기공 모듈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공 모듈 센서는 지금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기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공이 열린 거 닫힌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공 모듈 센서는 실제로 현미경으로 기공을 보는 센서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소프트웨어 센서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했던 파 센서,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온수도 센서를 이용해갖고 기공이 얼만큼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평가하는 이 센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센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기공은 에너지 및 수균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태 기계적 장치. 그래서 기공을 지금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기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온실을 잘 운영하는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할 때 기공이 열렸나 닫혔냐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공 센서라는 거는 하나의 센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여러 가지 센서를 갖고 모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이 바로 기공 센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그거는 지금 내년 3월 달에 온실에 우리 실습 온실이 완성되면은 이 기공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제가 껍데기는 약간 조금 하향인데 내부의 컴퓨터는 최고 사양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요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센서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작물의 에너지 및 수분 밸런스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공 센서 모듈이다. 기공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는 에너지와 수분 밸런스가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얘기요? 맞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았다는 거죠. 기공이 닫혔다는 얘기는 에너지와 수분의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와 수분이 깨졌냐 열었냐를 얘기를 할 때 이 기공이 열린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이진 않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상으로 열렸나 닫혔나 평가한 센서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공 센서 모델의 주요 사항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미기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온, 습도, 여본, 파 센서를 서로 가까운 위치에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 공급, 일일 총 공급량과 배양액을 이상하여 특정 단위 수분 공급 모델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수분 공급을 하려면 이제 증발량이 계산되겠죠. 증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산할 수 있는 아까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겠어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아까는 그 적외선 센서하고 좀 다른 게,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그림을 이제 사진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글을 만드는데,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떠들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울 거고 이런 데가 노랗게 보일 거죠. 그래서 빨갛고 노랗고로 해서 각 부위별로 온도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는 다른 온도 센서보다는 정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일반 온도계는 0.2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열화상 카메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도에서 2.0도로 편차가 큰 편이고요. 따라서 그림의 해석은 온도 편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걸 보든 편차, 그러니까 차이를 보는 거예요. 식물체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잎과 과일의 온도 편차, 그리고 공기와 잎의 온도 편차, 그 다음에 이런 편차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 것이 바로 열화상 카메라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것들도요. 그래서 요거는 넷 레이어 센서가 되겠거든요. 여기서 여쭤볼게요. 피라노메터는 들어오는 걸 재요, 나가는 걸 재요? 피라노메터, 이거 피라노메터요. 이게 피라노메터고 이게 피조메터라고 있잖아요. 피라노메터는 밖에서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측정하는 것이 바로 피라노메터고요. 피조메터는 뭐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측정하는 것이 피조메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피라노메터하고 피조메터를 계산하면, 피라노메터는 0에서 1250W를 측정하는 거고, 피라노메터는 0에서 마이너스 150W를 측정하는 게 되죠. 그래서 센서가 피라노메터와 피조메터가 두 개씩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넷 센서라고 해요. 가격이 그럼 어떻게 있어요? 굉장히 비싸겠죠. 센서가 4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넷 센서니까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계산이 딱 되겠죠. 그래서 0이면 뭐예요? 센서상 0값이다. 그러면 뭐예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 플러스 100은 뭐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100W가 더 높다. 마이너스 100은 뭐예요? 나가는 에너지가 100W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넷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커튼을 열고 닫는 시간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렇죠? 정교할 수 있지.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제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일몰 전 1시간 전에 100W 미만에 닫으라고 했죠. 보통 일몰 전 1시간 전이면 100W 전부터 100W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반기에는 보통 달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일몰 전,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일몰 전 30분 전에 닫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컴퓨터 세팅 값으로 마이너스 100W일 때, 아니면은 들어오는 게 100W일 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일 때 커튼을 닫아라 할 수도 있고, 플러스 50일 때 닫아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0일 때 닫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커튼을 더 정교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날씨가 막 변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대로, 요즘 같으면은 저는 4시쯤 커튼 치라고 하거든요. 왜? 그 정도면 보통 100W 이하로 떨어진 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맑은 날은 100W 미만이 떨어진 시점이 해직 1시간 전 11월 달에 그 정도면 대충 맞는다,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굳이 한 돈 1,000만 원 주고 저거 살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저런 것들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AI라고 하죠. 데이터가 완벽하게 수집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수집이 완전히 끝나겠죠. 들어온 걸 계산하면서. 우리가 그 순 방사능 측정세는 들어오고 나가는 단파 및 장파 복사의 합계를 측정하고 작물이 느끼는 복사의 출력이다. 그래서 식물이 느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들어오는 게 100이고 나가는 게 100이면 0이고, 들어오는 게 200이고 나가는 게 100이면 플러스 100이에요. 얘들이요. 낮과 밤의 작물의 에너지 균형을 통해 보다 좋은 통착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균형을 얘기할 때 온실 바깥으로 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입력되는 복사 에너지와 밤에는 작물에부터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측정해서 온실 외부와 그 외부의 피라노메타와 피지오메타의 정보 가치를 더 높게 해준다. 그래서 더 정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크린 전략을 최적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저는 이 넷 센서가 있다고 하면, 레디에이션 센서가 있다고 하면은 커튼의 전략을 짤 때 매우 유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생장점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저는 플러스 50에서 닫을 거예요. 생장점이 너무 강하다. 그럼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버틴 다음에 닫을 거예요. 생장점이 균형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제로에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튼을 보다 정교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커튼을 닫는 시간이라는 건 제가 25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는 몇 시점에는 한 뭐 4시 반에 닫는 게 좋을 것 같고 5시에 닫으면 좋겠고 4시에 닫으면 될 걸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학생들이 가서 할 때는 그게 안 되죠. 물어보고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레디에이션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이요. 대신 비싼 돈을 내야 되겠죠. 비싼 돈을. 그 다음에 스크린 전략을 짜는데 매우 유용하다. 저는 스크린 전략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봐요. 이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뭘까요? 센서의 최적 위치, 넓은 시야각 때문에 작물의 캐노피에 가까이 설치하라. 뭐냐면은 캐노피, 식물체 입에서 나가는 복사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캐노피에 근접해 설치하라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수평으로 할 것. 기울어지면 안 되겠죠. 센서 신호를 온실 환경 제어로 직접 사용할 경우 진동 효과 있음을 유명하다. 스크린 위치 조작 등. 예를 들어서 이 진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하라는 뜻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주요 고려사항은, 그래서 여기 또 문제가 되겠죠. 여기 보여. 1, 2, 3, 4번 문제 딱 나와요. 이것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저울하고, 그 다음에 슬래브, 수분 센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중량 저울은 수경재배에서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직접법이죠. 가장 수경재배 배지를 측정하는 신호가 허가되는 도구로 배지의 무게를 일정한 수준,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데 활용한다. 그래서 배지의 수분 함량은 중량 저울과 수분 측정을 통해 자동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위 위에 이 스테인리스로 된 저울 위에 배지가 올려가 있고요. 이 배지의 수분을 무게를 통해서 정확한 배지의 수분 함량이 측정되고, 또 여기 밑에 보면요 배행량도 측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이 가격이 한 세트에 한 1,200만 원 정도예요. 1,200, 300. 코로나 전에 1,200이었으니까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2019년도에 저거 한 대에 1,200만 원 주고 2달 설치했거든요.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로화도 비싸죠. 그래서 한 1,500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럼
기본적으로 한 대 설치는 안 돼요. 두 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저 설치하는 데만. 굉장히 비싼 센서인데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요 고려사항이 뭐냐? 대표값을 올라가면은 저울이 2, 3m, 그러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측정에서는 저울이 수평으로 이루어야 되고, 추가적인 수분 센서에서 수분 센서는 배추에 따라 수분 함량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정확도를 높이려면 여러 위치에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말고 아까 요 안면 같은 경우는 그로우 센서라는 센서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그 센서를 몇 개 더 설치하면은 보다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 다음 이제 근권의 뿌리 온도 센서인데요. 사실은 이 센서가 제일 정확해요. 저는 다른 센서는 교정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 근권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매우 정확하고도 가격도 싼 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컴퓨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데이터로 꼽아갖고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이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교정도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한 농가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판 몇만 원짜리라도 하나씩 다 달고 있거든요.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온도 센서 같은 경우. 근권 온도 센서는 바늘로 된 거 몇천 원짜리도 있는데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뿌리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토양 재배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수경 재배에서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 토경 재배보다 수경 재배가 근권 온도가 더 예민해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근권 온도 센서가 있는데 있을 수가 있고요. 근권 온도 센서는 뿌리 주변의 온도는 토양 배지에 상관없이 작물의 성장, 양분 흡수 측면부터 활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물론 이제 30도 막 넘어가면 안 되지만 한 25도까지는 뿌리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의 흡수량이 증가하고 비료 흡수량도 증가한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아까 저기 그 얘기했죠. 온도가 낮으면 왜 시드름병이 걸린다고 했어요? 수경재배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유효수분, 그러니까 식물이 풀어먹 흡수할 수 있는 물이 양이 적어지고 먹을 수 없는 양이 많아지면서 뿌리가 스페를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근권 센서가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식물의 유효수분 정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권 온도는 모니터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을 많이 줘서 식혀주죠. 또 차공을 통해서 근권 온도를 낮춰줄 수도 있어요. 근권 온도가 낮으면 뭘 하죠? 우리가 근권 난방을 통해서 뿌리의 온도를 올려주죠. 근권 온도가 제일 낮은 시점이 또 낮은 때가 문제되는 게 언제예요?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오전에 일출 무렵에 근권 온도가 낮은 게 문제가 되죠. 일출 때 광량은 증가하는데 근권 온도가 낮으면은 물 흡수 못함으로써 식물체가 시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저 카톡으로 왔는데 사진 보니까 전체 시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원래 토마토를 수수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부 이제 저 경주 지역 가면 몇 점 있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든대요. 그 왜 시들까요? 오늘 갑자기? 어제보다 오늘 어때요?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면 근권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겠죠. 햇빛은 어때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어제는 물을 잘 흡수했는데 오늘 물을 흡수할까 못할까요? 잘 못하죠. 그럼 어때요? 평량점이 시들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물의 온도를 높여주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근권 온도는 우리가 이런 수분의 흡수량도 관련이 있다. 이거 광량이 세도 근권 온도가 낮으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근데 굉장히 싸죠. 온도계는. 그래서 우리가 근권의 함수율이나 몇 가지 고려사항이 이제 근권의 함수율이나 이시스템 등은 대부분 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온실내 온도와 연동되어야 한다. 근권 온도는 온실내 온도, 광량, 난방 파이프, 함수율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음. 따라서 온실 내에서의 센서 위치와 배지에 설치하는 센서의 깊이가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근권 온도는 온실내 온도, 광량, 광이 세면 온도가 광이 세요. 근권 온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겠죠. 광량이 낮으면 근권 온도가 굳이 낮아도 돼요. 왜냐하면 광량이 적은데 근권 온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일액이 나오죠. 일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권 온도가 광량이 세면 근권 온도가 높아야 되고 광량이 약하면 근권 온도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연동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근권 온도는 항상 광량 온도랑 연관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랑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온도랑 또 연관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또 온도가 높으면 함수율이
좀 높아도 돼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함수율이 확 낮아야 돼요. 왜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함수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유효수분은 적은데 물이 많아지면 뿌리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인데 광력이 없으면 지하부를 말린다. 온도가 낮으면 분권부를 더 말린다. 해가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센서를 보고 통제할 때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한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설치 후에 특정 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좋다. 저는 여러 개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온도 센서는 비교적 싸고 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싸고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광량 센서 같은 경우는 고가이고 또 관리하기 어려운 반면에 이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센스 시스템이라고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히트맵 지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온실 내 전체에 그 멀티플러 다양하게 온실의 온도 분포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온실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건데 호겐드론 등에서도 아이보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아이보가 최고 고가 사양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센서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온실 안의 온도가 다 다르죠. 높이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수직 수평상의 온도 분포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센서를 여러 번 설치합니다. 근데 이 구역만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센서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헥타당 10개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보통 헥타당 3개 설치하는데 10개 설치했어요. 이걸 헥타당 10개를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 뭘 보느냐, 이런 지도를 그려줘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온도 편차를 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도를 그리죠. 왜냐면 A 센서와 B 센서의 편차가 5도가 3도가 났으면은 이 안에 온도가 3도 편차가 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가 많다 보니까 유선으로 센서를 하지 않고 무선 센서를 주로 달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개의 열지도를 통해서 이런 색깔을 나타내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재배사고 사장이 따로 있어요. 내가 보고서를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을 때도 이 정보를 갖고 되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온실 전체에 이러한 이런 것들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온도계는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CO2 같은 경우도 달라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CO2는 너무 고가예요.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센서를 보게 되면은 와이어리스 설치는 우리가 설치 이유가 보게 되면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실 전체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불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조건 변경이나 온실의 온도 편차를 비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고 했죠. 하나가 변화 속도를 보고요. 두 번째 뭐 본다고 했어요? 편차를 본다했죠. 구역별 편차. 그다음에 속도를 본다고 했는데 이걸 편차를 알아볼 때 굉장히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설치도 되지만 수직 높이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럼 되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편도값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데 결로 위험을 해석하려면은 적외선 여본 온도기나 열화상 카메라로 작물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온실 내에서 결로의 위험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요 고려사항은 온도 센서는 이제 굉장히 정밀하고요. 편차가 정확하고요. 온도 상대 습도에서는 결로에 젖지 않고 매우 높은 습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로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높은 습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높은 습도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젤 센서들은 습도가 높으면 고장이 잘 나오거든요. 센서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열상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내부 환기를 위해 팬이 설치되어 작동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설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와이어리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볼게요.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다 독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무선 방식을 통해서 온실 내의 각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접촉되고 있다. 로라라든가 로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선 방식으로 해서 통신들이 돼서 이 안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배터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그게 뭐 달았나요, 여기? 태광광 달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배터리를 하기 때문에 교체 중 내가 볼게요. 이 센서를
얘가 2헥타라 20개를 달았어요. 그럼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어때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비교적 한 1년, 2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다음에 연구용 센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는 재배사 할 때도요.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동부판 같은데 한번 거기 후배에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왜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은 어느 일정 구역이 하엽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엽을 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저는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특수 센서들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런 센서들 갖고 와서 측정을 했죠. 뭘 알았느냐? 그 지역 그 구역에서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기공이 열리지 않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은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비교적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데이터상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찾아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컨설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포토시스 센서 같은 경우는 광합성 센서로서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사무실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학과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광합성 엽록소 측정 센서가 있거든요. 엽록소의 농도를 계산함으로써 뭘 한다? 간접적으로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광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 포로메터라고 해서 기공 전도 센서라고 해서 기공의 열림 용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 잎 센서가 있어갖고요. 줄기나 잎에 붙여놓아서 잎이 커지는 속도나 줄기가 굵어진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건 생육 데이터를 측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다음 세플로에서 도관에 물이 흐르는 정도를 파악한 센서, 그다음에 과일 성장 센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물 모니터링 시스템과 센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식의 통찰력을 더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안에 잎 두께하고 줄기 두께 센서가 있어요. 내가 설치해놨어요.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어젯밤에 카톡으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보니까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가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mm가 넘는 것 같아서 약광기로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 말로는 6m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그래서 두께가 가늘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앞으로 과일을 2개만 첨가시키고 현재 달려있는 과일은 빨리 수확하고 익지 않은 걸 먼저 따버리고 그 다음에 온도를 특히 주간 온도를 많이 낮추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고 함안에 있잖아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은 요 직경 센서를 줄기 두께 센서를 달아놓고 여기서 이제 3일 후에 딱 봐요. 10mm, 8mm였는데 9mm가 됐어. 그럼 뭐예요? 효과가 있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10mm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슬슬 브레이크 잡을 준비를 해야 되죠.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거나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센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연구적 목적이라든가 특수 목적이다. 요즘에 이 컨설팅을 할 때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 컨설턴트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앞에가 위에 있어죠.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그래서 뭐예요? 센서가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쌓게 된다고 하면 이런 센서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뭐 붙여놨죠. 이렇게요. 여기 뭘 붙여놨죠. 뭘 붙여놨을까요? 잎에다가 여기 붙여놨죠. 잎에 이렇게 붙여놨으면은 이게 잎의 두께를 측정하는 센서거든요. 잎의 두께가 얼마큼 두꺼워지나 볼 수 있는 센서인데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식물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자라는데? 방해가 되겠죠. 아무래도 붙어있게 딱 해서 물리적인 압력을 가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오랫동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오래 쓰게 되면은 이게 이쪽이 조직이 붕괴되면서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치해놓고 며칠 정도에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측정을 신뢰하기 없고 그래서 외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측정이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비접촉 작물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랜트 엠파워먼트 9장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7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출장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데요. 출장하게 되면 거의 플랜트 엠파워먼트는 거의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요. 일단은 7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8장, 9장하고 7장으로 넘어갔는데 순서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8장, 9장하고 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들요. 여기까지 하고 되면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울 작물 관리에 대해서는 대충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이 GP가 지금은 사실 뭐죠? 유튜브 우리 학생들은 안 보는데 외부에서는 이걸 GP라고 하는데 GP 강의를 들으려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한 10만 명 이상 봤더라고요. 이것들 보는데. 일단은 GP 10강의를 들어가시고 하는데요. 일단은 서론에서 네덜란드나 벨기에 온실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네덜란드같이 온화한 기후에서 온실 산업이 발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기후가 온화해요. 우리는 온화하지 않죠. 우리가 온실 산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량이 적은 이유는 기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우리가 과체로 생산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극단적인 유혹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 그냥 달릴 만큼 따먹는 게 있죠.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을 통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고온이라든가 가온, 냉각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온실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농장은 뭐예요? 완전히 자연을 무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공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죠. 수직 농장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 장기적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가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방법이 목적이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입된 자원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일 것인가. 그래서 정례적, 지속적으로 이제 볼게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비용이 높지 않아야 되고요.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줘야 돼요. 환경에 영향을 크게 주면은 지속적이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해서 제일 싼 게 뭐예요? 석탄 발전이 제일 싸죠. 석탄 발전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요? 바로 환경적인 문제에 영향을